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격적인 가을 장마가 시작되면서 전국에서 강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부산과 남해안 지역에선 물폭탄을 방불케 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민이 다치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시간당 3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진 부산부터 연결해서 지금 이 시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지호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부산 온천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부산 지역에는 새벽부터 비가 이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새변교 하부도로는 통행이 제한되고 있고요.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산책로도 모두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부산 지역 오전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호우주의보로 한 단계 낮춰졌지만 강풍주의보는 그대로 발효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 진북에 192mm, 부산 금정과 경남 남해 188mm, 전남 여수 돌산에는 161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자정까지 최대 80mm의 비가 더 내리다 자정 이후부터는 빗줄기가 점차 잦아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폭우와 강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전 11시쯤 부산 모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강풍에 유리창이 깨지면서 50대 주민이 다쳤습니다. 보통 태풍이 왔을 때 그런 바람처럼 나뭇가지가 많이 흔들리고 비바람이 좀 세차게 쳤습니다. 낮 12시 반쯤에는 온천천 하천이 순식간에 불어나면서 60대 노인이 급류에 고립됐다가 119 구조대에 의해 30여 분 만에 구출됐습니다. 그 지대가 낮아 놓으니까 비가 조금만 강하게 오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거기는 또 이제 물이 빨리 불거든요. 물이 이렇게 뭐 빨리 불어날 줄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산 진구의 한 공사 현장에선 강풍에 떨어진 시설물이 20대 행인을 덮쳐 이 행인이 머리를 다쳤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에도 강풍 피해와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온천천에서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부산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남 당진에선 선박을 단단하게 묶으려던 어민이 바다에 빠져 실종됐고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아이들이 있던 캠핑장에 텐트를 덮친 곳도 있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에 묶인 어선 한 척이 뒤집어진 채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구조선과 잠수사들이 주변을 수색합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충남 당진시 한진포구에서 2톤급 어선이 강풍에 뒤집혔습니다. 물에 빠진 남성 2명 중 1명은 구조됐지만 50대 남성 1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풍랑특보가 내려지자 배를 항구에 단단히 묶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경비함정과 구조선, 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폭우와 함께 강풍이 몰아친 충남 태안의 한 캠핑장에선 소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면서 그대로 텐트를 덮쳤습니다. 텐트 안에 있던 10살과 8살 자매가 머리 등에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천 부평에선 건물 외벽이 강풍에 날려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경남 고성군 동해면의 한 도로는 물에 잠겨버리면서 배수 작업이 벌어지는 등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또 경남 양산의 한 공장 주변에선 15m 높이의 옹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토사가 도로를 덮치는 사고도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이번 비는 일단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내내 비 소식이 예보돼 있는데요. 한동안 잠잠했던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어서 폭우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아침 기상청 항공기가 서해 상공을 날며 촬영한 영상입니다. 저 멀리 짙은 회색의 구름 기둥이 보입니다. 시간당 30mm가 넘는 물폭탄을 쏟고 있는 비구름입니다. 항공기가 비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순간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맨 뒷좌석에 탑승한 그 기상 장비 요원의 머리가 비행기 천장에 부딪힐 정도로 난기류가 아주 심했었습니다. 이 비구름은 내륙과 제주도, 남해안 지방에 장대비를 퍼부었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북면에는 오늘 하루 19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 남해 상주면에 188mm, 전남 여수시 돌산읍에는 16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에도 최대 6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때이른 가을 장마로 분석됩니다.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더운 공기가 맞부딪히면서 비구름 통로가 우리나라에 생긴 겁니다. 태풍도 변수입니다. 어젯밤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12호 태풍 오마이스는 곧 열대 저압부로 세력이 약해지겠지만 한반도 가을 장마와 맞물리면서 강한 비바람을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월요일에 제주도와 전남, 경상권에 최대 150mm, 중부지방에도 최대 40mm의 비를 예보했습니다. 열대저압부에 포함된 매우 많은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공급됨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을 장마 영향으로 수도권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남부지방은 주말까지 계속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 속에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차 백신 접종률이 오늘 50%를 돌파했습니다. 또 동유럽의 백신 모범국인 루마니아가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을 우리에게 기부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추석 전까지 1차 접종률 7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국민 수가 오늘 2,568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1차 접종률이 50%를 돌파한 겁니다. 지난 2월 접종이 시작된 지 176일 만입니다. 접종률 10%를 돌파하는데 석 달이 걸렸는데 30에서 40%까지 한 달, 이후 50%는 보름밖에 안 걸렸습니다. 여기에 18세에서 49세 977만여 명도 사전 예약을 마쳐 닷새 뒤 이들 연령의 접종이 본격화하면 상승 곡선은 더 가팔라질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접종 추이 등을 볼 때 추석 전 1차 접종률 70% 달성이 가능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로서는 1차 접종률 70%, 또 2차 접종률 47%에 도달하는 9월 말까지 접종의 속도를 올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접종 속도전 속에 해외에선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에서 백신 모범국으로 손꼽히는 루마니아 정부가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을 한국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백신 1,154만여 회분 가운데 모더나 백신은 60만 회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루마니아도 백신 협력 대상국 중 하나로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아직 도입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앞서 미국으로부터 공여받은 얀센, 이스라엘과의 백신 교환으로 들어온 화이자에 이어 해외로부터 받은 세 번째 백신입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새 확진자 수는 이틀 만에 2,000명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안심하기 어려운데요. 위중증 환자가 1월 이후 처음으로 4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어린이 학원. 일주일 전 이곳 학생의 가족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생과 가족 등 196명을 검사한 결과 어제 8명이 새로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1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강남의 한 식당과 노량진 수산시장 등에서도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간 2,000명을 넘었던 전국 확진자 수는 다시 1,000명대로 내려왔지만 여름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의 대규모 인구 이동 여파가 점차 드러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위중증 환자 역시 어제보다 18명 늘어나 403명을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400명을 돌파한 건 3차 대유행의 정점 직후인 지난 1월 이후 처음입니다. 당장 병상 확보부터 비상입니다. 현재 전국의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모두 821개. 이미 66% 이상이 사용 중이어서 중증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은 전국에 300개도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전과 충남의 경우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이 전부 찬 상태고 강원과 제주, 전남과 경남, 세종과 경북 역시 한 자릿수만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하루에 2,500명 이상 환자가 계속 발생하면 의료 대응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꾸준히 늘면서 어제만 20대 2명을 포함해 5명이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은 20대 치명률은 0.02%로 매우 낮지만 지병이 있다면 특히 위험할 수 있다며 방역 지침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80년대 세계 프로권투에서 타이틀을 따내 명예의 전당에 오른 장정구 전 권투 선수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말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사건 사고 정혜인 기자가 전합니다. 상대를 쓰러뜨린 뒤 심판이 KO승을 선언하자 두 손을 번쩍 치켜든 선수. 1983년 WBC 라이트플라이급 세계 챔피언에 오른 뒤 15차 방어까지 성공하면서 한국인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던 권투 선수 장정구 씨입니다. 장정구 씨가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선릉역 인근에서 택시에서 내리다가 말다툼 끝에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장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택시기사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를 일단 귀가시킨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등을 통해 경위를 확인한 뒤 장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남 여수에선 승용차가 바다에 빠지면서 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직장 동료 2명과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오늘 아침 여수 앞바다에서 2명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이들이 탄 차량은 이미 지난 19일 새벽 1시쯤 대경도 선착장에서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 이후 맞은 첫 주말,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이 주말마다 걷기 운동을 벌인다던 예고대로 다시 광화문에 나타났습니다. 방역을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 중 핵심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지난 광복절 걷기 캠페인이 감염병 확산과 어떤 과학적 연관이 있습니까? 일부 시민들이 걷기 운동에 동참한 모습도 포착됐지만 참여 인원이 많지는 않았고 경찰과의 충돌도 없었습니다. 한편 5주 연속 예배를 강행했다 폐쇄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내일 아침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를 열겠다고 예고해 또다시 경찰과 충돌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본선 경선의 첫 격전지인 충청을 각각 방문해 중원 민심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 당시 먹방 촬영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며 사과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 당일 경남 일정을 소화하다 먹방 유튜브 촬영까지의 논란을 빚은 이재명 후보. 논란 이틀 만에 SNS를 통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었지만 모든 일정을 즉시 취소하고 더 빨리 현장에 갔어야 했다는 지적이 옳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커지는 논란에 자세를 낮춘 이 지사는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묘역 등에 참배하고 세종시를 방문해 행정수도 완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분원 설치, 또 행정부 추가 이전 등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도 충남 천안을 찾아 자신의 총리 시절 1등급 서훈을 추서한 유관순 열사의 사당을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마지막까지 찾아서 역사에 기록하고 후세의 마음에 남기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어 이 후보는 지난해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해 피해 복구 상황 등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전북 남원의료원에서 공공병원 대폭 확충 등 의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청년 예술인과 간담회를 하고 지원책을 약속했고 추미애 후보는 유튜브를 통해 강한 검찰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내 갈등에 대해서 버스를 출발하려 했더니 운전대를 뽑아가는 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이 당내 비대위를 검토 중이란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캠프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당내 갈등이 오히려 재점화될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호찬 기자입니다. 당내 갈등에 대해 며칠 동안 말을 아꼈던 이준석 대표가 작심한 듯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경선버스 8월 말에 출발한다고 버스 세워놓고 기다리고 이제 앉아서 있었더니만은 갑자기 사람들이 뭐 운전대 뽑아가고 밖에다가 막 페인트로 막 낙서하고 의자 다 부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경선준비위원회에 대한 윤석열 캠프 등의 반발 역시 자신에게 불공정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병수 위원장이 유승민계입니까? 유승민계 논란을 의식해가지고 친박 색채가 아주 강하신 서병수 위원장님을 모신 건데 거기다 불공정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은 윤석열 캠프가 비대위 카드를 검토한다는 한 주간지 보도를 놓고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윤 후보 측은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라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는 맞다 틀리다 확인을 해서 더 확장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자맹을 이어왔던 윤 후보는 내일 자영업자 간담회 일정을 예고하고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같이 하면 되잖아. MZ세대를 위해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15를 하겠다는 거냐며 준비 부족을 꼬집었고 최재형 후보는 홍 후보가 건강한 보수의 큰 걸림돌 아니었냐며 그동안 정치를 잘했으면 자신이 나설 일도 없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병원에서 약국을 상대로 지원비를 요구해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뉴스데스크를 통해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약사회가 전국의 약사들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병원 지원비를 요구하는 건 의사와 브로커뿐 아니라 심지어 부동산 업자와 건물주도 있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3년 전 서울에서 약국을 처음 연 약사 A씨는 병원 지원비를 요구받았습니다. 이미 입점해 있던 병원에 나눠주고 새로 내과를 유치하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지원비를 달라고 한 사람은 건물주였습니다. 통합값 1000 플러스 알파를 드려요. 그럼 그 나머지는 남죠? 그리고 존출납하니 500 플러스 알파예요. 그리고 재활약과 원장님한테 하면은 다 소진돼요. 건물주는 병원 광고비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소아과 같은 데는 다른 거때 약사분이 그러면 광고비를 지원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A씨는 그렇게 현금 9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넉 달 뒤 건물주는 내과가 들어오기 직전이라며 좀 더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약속 보조 하나 남았어요. 지금 5천만 원에는 움직이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성의를 보여야지만. 불법적인 지원비가 오갈 때 약사법에선 의사와 약사만 처벌할 뿐 건물주나 브로커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죠. 너무 공공연하니까 이거를 악용을 해서 약사한테 이 말만 하면 돈이 나오는구나. 대한약사회가 전국의 약사 1,97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병원 지원비를 요구한 사람은 브로커와 의사 본인이 각각 60%와 51%로 가장 많았고 건물주도 13%에 달했습니다. 약사들이 지원비 상납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보복 때문입니다. 의사가 처방 전에 쓰는 약물을 고의로 자주 바꿔버리면 약국은 허둥댈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에 약을 내고 그걸 준비해서 오후에 준비가 되면 또 그 약이 아닌 다른 약을 처방을 내고 못 알아듣는 처방전으로 약국을 골탕 먹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한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입니다. 약품명을 그냥 물약이라고만 써놨습니다. 어떤 약품인지 아는 약국만 환자를 손님으로 받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 약국을 알지 못하는데 그 밑에 있는 약국을 안다면 둘 사이에 어떤 정해진 기여라고 봐야겠죠. 의료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처방전을 대가로 지원비를 흥정한다는 점입니다. 의사는 이제 그 처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지는 거니까 과잉 처방을 할 수도 있고 약사도 거기에 맞는 조제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환자는 좀 제외되는. 고질적인 병원 지원비 상납 구조가 환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에선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미군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색출하고 있는 가운데
공항에선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거리에선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을 안전하게 귀환시키겠다면서도 고통받고 있는 아프간 국민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프간의 수도 카불 공항 주변으로 수백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탈레반이 경고 사격을 하자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바닥에 쓰러진 여성들은 서로 끌어안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난 16일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한 뒤 이런 일은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Your eyes would be shown, but all of your body should be covered. So I don't like that my children do. 이른바 공포 정치도 시작됐습니다. 탈레반이 자신들에게 저항했던 지방 경찰청장을 체포해 두 손을 묶고 눈을 가린 채로 처형한 뒤 그 영상을 공개했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탈레반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미군 등에 협력한 아프간인 색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지에서 미국인들이 탈레반 조직원들에게 구타를 당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아프간 국민들의 저항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 국기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총을 든 탈레반 조직원들 앞에서 여성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든 미국인을 안전하게 귀환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ut let me be clear. Any American who wants to come home, we will get you home. 바이든 대통령은 약 30분간의 연설에서 미국인의 안전은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도 이번 사태로 고통받는 아프간 국민들의 안전과 인권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탈레반은 이미지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SNS를 활용해 테러리스트 이미지를 벗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성 등의 인권이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미지 관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임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탈레반 정치국 대변인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동영상입니다. 하얀 히잡을 쓴 소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탄압에 대한 악명을 의식한 듯 소녀들이 더 안전한 국가에서 다시 시작하게 돼 기뻐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탈레반은 최근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도 카불을 점령한 15일엔 60개가 넘는 트윗을 올렸고 16일엔 직접 시민들을 인터뷰하며 이들이 탈레반을 환영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집계한 탈레반이나 친탈레반 SNS 계정은 100개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9일 기준 탈레반 공식 페이지의 팔로워도 이전보다 120%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탈레반이 해시태그 기능까지 완벽히 활용하는 등 정교한 미디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홍보 전문가를 고용한 게 틀림없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20년 전엔 불경하다며 전면 거부했던 언론 인터뷰도 지금은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떠나려는 민간인들을 막기 위해 탈레반이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허가증 없이 공항에 와 혼란을 일으켜 돌려보낸 것이라며 즉각 반박 인터뷰를 하는 식입니다. It is a fake video. If anyone claims they have been any threat to their lives, we are committed to investigate that. 이는 테러리스트 집단의 이미지를 벗고 국제사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공통된 분석입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은 최근 탈레반과 관련된 모든 계정을 일단 차단했습니다. 반면 트위터는 아프간 탈레반이 미국이 정한 테러리스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차단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 기준으로는 탈레반이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도 트위터의 사용 기준을 더 잘 지키는 셈이어서 트위터가 탈레반의 선전 전술에 활용되는 걸 보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우리나라가 97년 IMF 외환위기 사태를 졸업한 지 꼭 20년이 됩니다. IMF 위기 속에 취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난 극복의 과정을 회고한 대담 영상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이 국민이라면 해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더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외국 빚을 못 갚고 부도가 난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195억 달러를 급히 빌려야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기업들은 무너지고 노숙자들은 쏟아진 상황. 국민들은 나라 빚을 갚는 데 보태달라며 장롱 속 금부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이 새로 공개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육성. 김 전 대통령에게도 금 모으기는 잊지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볼 때마다 피녀가 반기보다 어디 갔다가 내놓고 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크게 또 그거 가지고 세계를 감동시키고. 그 덕분에 한국은 예정보다 3년이나 빠른 3년 8개월 만에 IMF 빚을 다 갚았습니다. 국민하고 지도자가 하나가 되어서 극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쉽게 극복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얼마나 말하면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국난 극복의 동력은 양보와 타협. 노조와 기업, 정부는 구조조정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로 손을 잡았습니다. 협력 미학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일을 시작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거든요. 김 전 대통령은 정치인들도 화합했다고 회고합니다. 초대 대미장과 대통령 이규상, 또 이원재 부원장, 진짜 자민연설하고. 근데 내가 아무 두려움 끌기 없이 그분들 완전히 내 사람으로서 이해해서 그분들도 정성을 다해서 도와줬어요. 코로나19라는 위기가 다시 닥친 지금 IMF 위기를 극복하며 이 국민이라면 할 수 있다고 한 그의 말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전시가 시장이 트랙을 양바퀴 돌리듯이 돌리면서 그렇게 밀고 나가겠다. 그러면 이 국민이 가지고 한다면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와 SR이 운영하는 수서발 고속철도 SRT, 이 둘을 따로 운영하는 비용만 1년에 559억 원이 듭니다. 그럼 코레일과 SR을 합치면 될 텐데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던 국토부 관료들이 통합을 계속 반대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철도 연석기획 마지막 보도 이문현 기자입니다. 코레일과 SR의 통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2018년 국토부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민간에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중간 연구 결과 코레일과 SR을 따로 분리 운영에 생기는 비용이 1년에 559억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국토부가 연구를 중단시켰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유도 없었습니다. 국토부가 과업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니까 정산하라. 애초부터 민영화를 추진했던 국토부 관료들이 고속철도를 통합할 의지가 없었던 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다시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연구를 맡긴 곳은 한국교통연구원. 2011년 철도 민영화와 SR 분리를 주장했던 바로 그 연구기관입니다. 당시 교통연구원은 민간이 벌어들인 수익을 국가가 받아내 산간 벽지 노선에 투입하면 공공성이 더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SR은 4년간 968억 원을 벌어들였지만 정부에 낸 돈은 없습니다. 반면 알짜 고속철도 노선을 SR에 떼어준 코레일은 적자가 누적돼 산간 벽지 노선을 줄줄이 없애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연구 용역을 맡은 책임자의 말을 들어보면 결론은 뻔해 보입니다. 제가 SR에 가서 그러면 당신들은 통합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SR이 분리돼 있어서 좋은 면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던 국토부 관료들과 그 후배 관료들은 그 뒤에도 그대로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주먹만한 돌덩이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북 충주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인근 채석장에서 화약으로 돌을 깨 채취하다가 마을까지 튄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이 돌이 사람한테 떨어졌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지자체는 주의 조치를 내린 게 전부입니다. 이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충주의 한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주택. 지붕에 주먹만한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줄줄 새 급한 대로 막아놨습니다. 지난 3일 하늘에서 난데없이 돌덩이가 날아와 지붕을 관통했습니다. 돌덩이가 조금만 멀리 떨어졌어도 가스통을 칠 뻔했습니다. 심장이 뛰고 이 돌에 사람이 만약에 맞았으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돌덩이가 날아든 건 이곳만이 아닙니다. 깨밭과 공장, 닭장까지 돌이 튀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내가 닭장에 못이 주러 들어와 보니까 돌이 날아와 있는 거예요. 놀랬지. 돌이 날아온 곳은 마을과 300m가량 떨어진 채석장. 땅에 구멍을 파고 화약을 넣는 방법으로 발파 작업을 하다가 돌이 튄 겁니다. 발파 소리가 평상시보다 상당히 커서 제가 쳐다본 거죠, 이쪽 방향을. 그러니까 돌이 이쪽에서 상당히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쪽으로. 채석장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안전망을 이중으로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해에도 같은 일이 발생해 충주시에 알렸지만 주의를 줬다는 대답만 돌아온 뒤 달라진 게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지붕이 다 파손되고 창고가 파손되고 그래 조심해보겠다고 그 얘기 한마디 받은 것뿐이 없습니다. 충주시는 채석장 측에 피해 방지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실행하지 않을 경우 채취 중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지만 당장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경찰이 화약 사용량과 안전 조치 등을 위반한 사항이 없었는지 조사하겠다며 발파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 하지만 언제 발파가 재개될지 몰라 주민들은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천연기념물 324호인 솔부엉이가 울산 도심공원에서 번식에 성공한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는데요. 새끼 부엉이들이 어미에게 먹이를 받아먹는 귀여운 모습을 확인해 보시죠. 김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솔부엉이 한 마리. 나뭇가지 위 새끼 솔부엉이는 배가 고픈지 연신 고개를 내밉니다.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주고 다시 먹잇감을 찾아 떠납니다. 천연기념물 솔부엉이가 울산 도심공원에서 번식에 성공한 모습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 유심히 관찰을 하니까 솔부엉이더라고요. 그래도 바로 집에 가서 그 장비를 챙겨가지고. 이름처럼 소나무가 많은 곳에 사는 솔부엉이는 5월에서 7월 사이 우리나라를 찾아와 번식합니다. 야행성 맹금류인 솔부엉이는 낮에는 자고 밤에 먹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류 전문가들은 솔부엉이가 울산을 찾아온 것은 그만큼 생태계가 안정적임을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번식한다는 건 그만큼 안전하다. 그리고 먹이가 풍부하다. 이런 맹금류가 살기에도 적합한 곳이다. 솔부엉이는 새끼를 다 키우고 10월이 되면 따뜻한 동남아시아로 날아가 겨울을 납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응원 현수막을 내걸었던 우리 선수단이 이번 패럴림픽에서도 재치 있는 현수막으로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당시 선수촌 현수막 논란 기억하시죠? 대한체육회에서 우리 선수단 숙소동에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있사옵니다 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가 이 문구가 정치적인 메시지라는 일본 극우 세력의 반대와 IOC의 요청으로 해당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대신 범 내려온다 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다음 주 개막하는 패럴림픽을 앞두고 또 하나의 센스 있는 현수막이 내걸렸는데요. BTS의 히트곡이죠. 버터의 가사 중에서 버터만 위너로 바꿔서 hotter, sweeter, cooler, winner. 더 뜨겁고 더 달콤하고 더 시원하게 승자가 되자는 의미의 현수막을 준비한 건데요. 듣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인데 그 의미까지 새기고 들으면 우리 선수들 정말 신나고 힘날 것 같네요.
피츠버그와 세인트루이스의 경기 시작 초구가 심판 마스크를 강타합니다. 부축을 받고 일어나는 주심. 타자가 등도 토닥여주고 모두가 걱정하는데 표정은 다행히 괜찮아 보입니다. 시속 150km짜리 강속구를 포수 몰리나가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올해 한국 나이로 60세인 버크너 심판, 웃으며 경기를 재개시키는 프로다운 모습 멋지네요. 마지막은 독일 분데스리가입니다. 황희찬이 벤치에서 출발한 라이프치히. 한 골 한 골이 예술입니다. 중거리 선제골부터 심상치 않더니 감각적인 힐패스에 이은 포르스베리의 멋진 마무리까지. 그런데 진짜는 세 번째 골입니다. 소보슬라이의 프리킥인데 툭 치고 찬 공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찬 걸 보면 슛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수비수도 팀 동료도 그대로 지나치면서 의도치 않은 원더골이 됐네요. 다시 봐도 신기한 골입니다. 지금까지 토플리였습니다. 미국 프로축구에서 나온 코너킥 골입니다. 절묘하게 감아차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 마칩니다. 가을장마 시작부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침부터 장대비가 내리면서 오늘 오전 부산 새병교 온천천은 물에 잠기기 시작했는데요. 불과 2시간 뒤에는 원래 하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나무까지만 간신히 모습을 드러낼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주된 폭우구름은 동쪽으로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내륙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구름이 자리 잡고 있고요. 내일 오전까지 오락가락 내리다 차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남쪽으로는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뜨거운 바다를 지나면서 잠시 태풍 이름표를 달았을 뿐 이틀 후에는 다시 세력이 약해지겠습니다. 그래도 남쪽으로 뜨거운 소진기를 불어넣으면서 비구름을 강화시킬 텐데요. 월요일부터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고 특히 남해안 지방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남해안 지방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오전까지 중부지방은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안팎에서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광주는 3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전국에, 주 후반에는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때시였습니다. 올해 여름 장마는 짧게 끝나더니 가을 장마가 일찍 시작됐네요.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